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 시간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48시간 내 다시 개방되지 않을 경우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시한은 우리 시간으로 24일 오전 9시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the president announced, he will start by attacking and destroying one of Iran's largest power plants. There are gas-fired thermal power plants and other type of plants.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긴장을 고조시켜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여기에 수천 명 규모의 미 해군 해병대 병력이 중동으로 향하는 중으로 전쟁은 점점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이 최종 국면으로 여겨지는 양상입니다. 개전 초기 전쟁 목표로 언급된 이란 신정체제 전복과 핵 역량 제거가 달성이 어려워지자 명확한 출구가 없는 전쟁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변덕스러운 전략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 책임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며 아무리 자체적으로 승리를 선언해도 실제 휴전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선 미국이 잠재적 군사작전에 앞으로 몇 주가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회담 대비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란에 대한 압박을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대화 국면으로의 즉각적인 전환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토화 최후 통첩에 이란은 공격 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밑에선 미국이 회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여집니다. 관련 내용을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이라는 시간을 주면서 초토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이런 마지막 경고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생각하기에 매우 중대한 고비에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고비를 넘기면은 종전 쪽으로 이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시기로 보면은 그 지금 해병대가 2,500명 오키나와에서 출발했는 이 해병대가 거의 이제 도착하는 시점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한 발전 시설에 대한 공격, 이 시기와 어느 정도 맞물려 있어서 동시 작전이 수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여전히 매우 위중한 상황이고 지금 이란 측에서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란 쪽으로서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발전 시설이나 담수화 시설뿐만 아니라 걸프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의 유사한 시설에도 이제 공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다만 지금 현재 중재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협상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토화 얘기를 하면서 지목한 지점이 보통은 핵시설이나 아니면 원유시설이 될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이미 다 파괴됐다고 봐서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한 건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사실상 이게 뭐 엊그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3주가 지났는데 보니까 오히려 이란이 4,000km 정도 나가는 디에고 가르시아를 향해서 미사일도 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부상자도 생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2,000km 정도 되는 이스라엘의 디모나 그 핵기지 그쪽으로도 쏘아가지고 거기도 뭐 작게는 뭐 수십 명, 많게는 뭐 거의 뭐 90대까지 뭐 이렇게 사상자가 났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이게 뭔가 이게 뭐를 저희들이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 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이렇게 전환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타격해야 될 목표들이 있는데 나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타격을 했기 때문에 다시 뭐 보르도나 이스파한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원유와 관련된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파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전 세계에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한테도 문제가 돼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타겟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뺀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이란에 소위 말해서 발전 시설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이란의 발전 시설이 뭐 한 60여 개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복합 발전소입니다. 가스하고 그리고 이제 기름하고 같이 한 그런 복합 발전소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뭐 한 145기가와트 1년에 그 정도 되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16배 반 정도 되는 땅덩어리지만 그래도 한 95기가와트 정도의 발전량을 가지고 있어요. 또 수력 발전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도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합 발전소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수도권 부근으로 연해 가지고 동서남부 지역에 2기가와트급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 지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타격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결국은 테헤란 전체의 이제 암흑지대로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48시간 내에 개방하지 않으면은 이 큰 것부터 내가 때리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에너지 시설까지 때리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48시간의 기한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8시 한 44분 정도까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은 발전소를 공격할 것인가? 이건 어떻습니까? 매우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보다 이제 합리적인 우리가 전망을 해본다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최대의 압박 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조금 더 위험한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 유엔 미국 대사 마이크 waltz 대사가 하는 얘기가 가스를 사용한 이 발전소 이게 이제 첫 번째 타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버센트 재무장관도 모든 옵션이 다 놓여 있다. 우리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게 실제로 공격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가.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이제 없습니다. 매우 촉박한 상황이고 어떻게 이 중간에서 어떤 중재국이 나타나서 급속히 중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상황이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위트코프 특사라든가 쿠슈너 이 선임 보좌관이 현재 협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 이란 쪽에 먹혀 들어갈지 하는 것은 또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초토화 관련 발언과 얘기해서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일본에 있던 해병대가 가고 있잖아요. 즉 지상군까지 투입되는 초토화 작전이냐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상군의 투입을 어떤 규모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990년도에 있었던 걸프전 같은 경우에만 미군 병력만 뭐 거의 60만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2003년도에 있었던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는 미군 병력이 17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정도 규모의 이런 지상전은 당장은 이제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모든 이제 병력, 장비, 무기 체계, 그다음에 뭐 하다 못해 병사들이 샤워할 샤워기까지 그리고 이제 응급처치할 습관까지 다 수백만 톤을 이제 그 인접 지역으로 옮겨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징후는 하나도 안 나타나고 지금 징후가 있는 것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트리폴리함 사세보에서 출항했죠. 그거는 이제 아마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이 정도 돼서 아마 작전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4만 톤급이니까 그 위에 F-35C 20대 정도, 그리고 이제 병력 2,500명 정도, 그게 이제 해병대 병력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그 서부에 있죠. 서부에서 출발한 것이 이게 박스함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것도 이제 4만 톤급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강습 상륙함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F-35 대신에 이제 다른 것들을 실을 수 있겠죠. 뭐 헬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수륙 양용 장갑차라든지 그런 게 실으면 다른데, 결국 거기서도 한 2,500명이 온단 말이죠. 그 외에도 이제 또 어디 다른 데서 한 2,200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충 한 5,000명에서 7,000명 정도 이렇게 해병대가 오는데, 지금 이게 샌디에고에서, 미국의 서부 샌디에고에서 출발한 그 박스함은 3주 전에 출발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속도로 오면 한 달이 걸리니까 늦어도 다음 주 초 되면은 이제 작전 지역에 도착하거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오면 2, 3일 내로 이제 도착은 제가 볼 때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저기 제 82 공정사단이거든요. 82 공정사단의 인원이 이제 한 15,000명 정도 되니까, 그 중에 이제 뭐 3분의 1은 훈련하고 3분의 1은 또 휴가 가고 3분의 1은 이제 적각 출동 대기하는 그 인원들이거든요. 그 적각 출동 대기하는 이런 인원들은 18시간 내에 전 세계 어디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들은 어제도 올 수 있고 오늘도 올 수 있고 이미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결국은 대충 인원을 따져보면은 10,000명에서 한 12,000명. 그러면 이 정도를 우리가 지상 작전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은 각자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특수 작전을 수행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특수 작전은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될 거냐 하는 건데요. 하나는 상륙 작전이고요. 하나는 공정 작전입니다. 공정 작전은 82 공정사단이 직접 오니까 이것은 이제 점프를 통해 가지고 목표 지점에 내리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상륙 부대가 지금 해병대가 오는 것이 주 임무가 상륙 임무니까 그 인원들이 오면은 그 임들이 이제 상륙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정작전과 상륙작전이 동시에 어느 한 섬이나 이런 데를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양쪽으로 분리해서 갈 거냐, 이것은 여전히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정부대는 하르그섬으로, 그러니까 이란의 90%의 수출을 차지하는 터미널, 그쪽으로 이제 공정부대가 투입이 돼서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7,000명 가까이 되는 미 해병대들은 호르무즈 입구에서 사실상 이 유조선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기에 지금 그 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섬들에서 아마 좀 이렇게 아부무사라든지 대춘부, 소춘부 이런 섬들인데, 그런 섬들에 이렇게 이제 상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특수작전, 이 두 개를 합하면은, 물론 이제 또 다른 작전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로 농축한 450kg의 이 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안다면 그것을 탈취하는데 투입할 수도 있는데, 어떤 작전을 이제 이렇게 수행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작전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우리 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미국이 이렇게 해서 전력 시설을 타격을 하면, 이게 지금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제5차 중동전을 넘어서 세계를 완전히 그냥 이런 전쟁의 구렁텅이로 빨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미국 시간으로 보면 이제 밤 시간으로 이제 점점 가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일 8시 44분 이전에 어떤 중재자가 나타나서 적절한 선에서 좀 이렇게 타협이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타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중재자가 나오지 않으면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눈에는 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일 8시 44분까지 더 이상 뭐 호르무즈에서의 철수는 없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란은 대국이고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공개적인 항복, 굴복 여기는 제가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란이 가용한 이 수단을 보면은 그 저항 수단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미사일과 드론, 로켓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주변 걸프 국가에 대한 무차별 공격, 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압력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은 마지막 보루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행 꺼내간 통제를 지금 현재 이란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란은 이 통제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륙 작전을 한다, 공정 작전을 한다 이런 경우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란으로서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뿐만 아니라 정주군까지 해서 많이 배치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작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미국 측에서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우 국내 정치적으로 큰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의 경우 상륙작전이든 공정작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제한된 규모로서 제한된 기간에 그리고 제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대규모 지상군 파견은 여전히 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즉 뭐 어느 정도 규모로 올 것이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고, 대충 어디로 올 것 같다라는 것도 이란도 알고 있으면 이 미군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상자가 많이 나는 데까지 그렇게까지 과연 초토화 작전을 실행할 것이냐, 이건 어떻습니까? 초토화 작전은 이제 이게 공정 부대나 상륙 부대가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미사일과 그리고 이제 그 공중 폭격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초토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고요. 결국은 이제 이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점령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르그 섬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의 섬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들어가서 점령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정말 그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만일에 이번에 이제 이런 작전을 만일 시행한다라고 하면 시행을 해서 100단위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설령 그 섬을 탈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희생자가 100단위 넘으면 이건 뭐 굉장한 큰 충격을 미국 사람들한테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트럼프한테 모든 화살이 돌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봐요. 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홍해를 이용한 우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후티 반군 얘기가 나오니까 후티 반군이 또 다른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뭐 많이 더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전쟁이 계속 수행되는 기간 동안에 여태 후티 반군이 매우 조용했습니다.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티 반군 측으로서는 만약에 공격하면은 이스라엘과 미국으로부터 매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썰과 함께 이란으로서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후티 반군을 남겨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후티 반군 측에서는 계속 이제는 우리가 공격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참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또 다른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현재 봉쇄가 되고 나니까 유가가 급등을 하고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후티 반군이 지키고 있는 이 해협도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막힌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럽으로 수출하는 이 물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뿐만 아니라 이게 우회 아프리카 해안으로 우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6,000km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티 반군이 만약에 개입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또 다른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데 보통 이스라엘이 방공체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뚫렸잖아요. 이건 이란이 그만큼 좀 공격 능력이 전력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3중 방어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세계에서 이 방공망은 세계 최고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국토 전체를 뒤덮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수도 테헤란하고 중요한 군사 시설, 중요한 지부 시설, 그리고 이제 핵 시설 그쪽만 이렇게 3중 방어망이 되는 거지. 아하. 전 이스라엘 국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란이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란은 지난 3주일 동안에 주로 성능이 좀 떨어지는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 드론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성능이 좋고 장거리 미사일만 남아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세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MRBM뿐만 아니라 IRBM까지 지금 쏘는 거잖아요. 네. 4,000km까지 가는 거. 그 정도는 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세질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목표 지역에 떨어지면 이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탄이 들어 있어 가지고 자탄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한 네. 80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고 그것은 드론으로 요격이 안 돼요. 결국은 위로 올라와서 결국은 대기권에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요격하면 요격이 가능한데 일단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이게 딱 퍼지고 나면 집속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80개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요격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그 집속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이쪽 저쪽에서 지금 많이 나고 있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핵 기지, 네. 그 핵이 있는 그 기지에도 그 근방에 그렇게 피해가 많이 난 것도 바로 이런 미사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도 아무리 이제 이 방공망을 잘 구축해놨어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작년 8월달, 재작년부터 뭐 또 작년 6월달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걸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겹쳐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조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스라엘은 레바논이 사용되고 있는 다리를 공격하면서 지상전 계속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스라엘도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상은 안 그래 보이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축소 작전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도 지금 현재 목표보다도 훨씬 더 빨리 그 전쟁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끝낼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의 참모총장은 완전히 다른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이제는 반 정도 이제 됐고 나머지 반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기본적으로 이 전쟁을 계속해서 끌어나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말에 이스라엘 총선이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그 총선까지 계속 긴장을 높이는 것이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본인의 표를 얻는데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헤즈볼라 이제 경우에는 2024년에 전쟁을 하고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의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휴전 협정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는 모든 무기를 레바논 중앙군에
이게 다 이양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휴전 협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헤즈볼라 측에서는 우리는 비무장하지 않겠다. 그대로 저항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헤즈볼라가 매우 성가신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부 국경에서 그 레바논 쪽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해서 인근 마을,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을 하는데 수만 명의 그 마을인들이 계속해서 피신을 남쪽으로 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이번 이 기회에, 이 전쟁 기회에 헤즈볼라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하마스와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란을 지지하는 공격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는 계속 강력하게 폭격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리타니 강에 있는 교량 다리들을 다 지금 현재 폭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타니 강 이남에 헤즈볼라 군들이 많이 집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헤즈볼라한테 결정적인 그 폭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미국과 이란 간의 회담 준비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몇 가지 요구안이 나왔다고 들려지고 있잖아요. 보면 뭐 미사일 프로그램이나 우라늄 농축 중단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란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게 이렇게 보니까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해라. 두 번째는 핵심 핵시설을 완전히 해체해라. 세 번째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라. 네 번째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감축해라. 다섯 번째는 영내 대리 세력. 그러니까 이게 뭐 후티 반군을 포함해서 헤즈볼라까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런 거 지원하는 거 중단해라. 마지막으로 IAEA에서 무한정으로 사찰하고 검증하는 것을 수용해라. 아무것도 저는 받아들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면 협상하는 쪽에서 A든 B든 서로 최고치를 내자잖아요. 최고치가 아니라 최대치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쪽이 이제 줄여가면서 하는 건데 협상이 진행되려면 우선 폭격이 멈춰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반응해서 다시 이제 보복하는 공격이 멈춰져야 그다음에 이제 협상하는 거지. 지금 오고 가고 하면서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께서 내일 8시 44분 이전에 뭐 못 이기는 척하고 중재자들이 좀 강하게 얘기해서 좋다. 그러면은 뭐 이게 협상을 하는 걸로 해서 내가 일단 폭격은 중재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8시 44분까지 아무것도 안 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두고 봐라 내가 한다. 그래서 아마 이란의 그 전력발전소, 전력시설 그런 데 대한 공격이 아마 무제한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일단 근데 회담이 되려면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모주타바가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과연 그러면 이란은 누가 지금 협상의 파트너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 구성되고 있는 인사들, 예를 들면 페제스키안 대통령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아락치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여태까지 서방 진영하고 어느 정도의 대화 상대로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지금 현재 이란 내부에서 여전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강경파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과연 이 대통령이나 이 외교장관을 대리인으로 내세울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이제 6개에 대한 조건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나마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눈길이 가는 것이 앞으로 5년 동안에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미사일 개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몰 기간을 3년, 5년 이 정도로 지금 현재 제시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협상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과정은 해도 될 만하다는 이런 긍정적인 사인도 조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앞서서도 이제 중재국들이 좀 세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카타르 일단 그동안 가장 많이 중재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는 이제 오만이 했죠. 오만이 하고 그 전에도 카타르가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이란의 사우스포러스 거기에다가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란 쪽에서는 반대로 어디로 때리냐면은 이 카타르의 그 가스실을 이제 때린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타르에서는 굉장히 이제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걸 이제 받아주겠는가 이런 이제 뭐 생각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이란의 지도자가 누구든지 간에 협상의 대상자로 나서는 사람은 외무부 장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무부 장관이 아마 나서게 되긴 할 텐데 뒤늦게도 충분히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굉장히 물밑으로는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이 누가 중재하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카타르 말고 예를 들면 강력하게 중재할 만한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푸틴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이 전쟁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느냐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이 가능성이 있고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는 매우 좋고 이란으로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쪽으로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는 매우 잘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지난번에 보면은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측에서는 이것을 중재하는 대신에 또 반대급부를 이제 기대를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점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금 요인이 뒤엉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 이란 사태에 집중을 해서 중재 역할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김열수 실장이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네. 지금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장기화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없이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미국이 이스라엘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제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핵무기도 제거하고 산업력도 제거하고 몽땅 다 제거하면 뭐 이란이 절대로 이제 패권 국가가 될 리는 없으니까 철전지 원수지가 아닌 이 이란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하겠다. 그래서 원래는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네타냐후 총리도 좀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참모총장도 뭐 한 반 했으니까 반 정도 더 하면 된다. 그게 결국 6주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4~6주가 이제 비슷한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말을 듣느냐 하는 문제인데 안 들을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1년에 받는 지원금이 어마무시합니다. 군사 지원금이. 그걸 이제 지원을 만일 안 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그 무기 체계 거기가 뭐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 제공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뭐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말을 듣지 않겠는가. 지난번에 말 한 번 안 들어가지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화냈잖아요. 바로 이제 그렇게 화를 내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이 네타냐후 총리가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하고 미국하고는 사이가 좋다. 이거 결정한 것은 이란의 거기 사우스포러스 그거 때리고 한 것은 미국이 한 게 아니고 나 혼자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말 들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회담을 위한 물밑 협상 준비에 나선 걸로 전해졌지만 합의는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능력 무력화 등 6가지 요구를 내걸었지만 이란은 전쟁 피해 배상을 강조하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협상에 대비해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조건은 6가지입니다.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과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핵시설 해체 등 이란의 핵 미사일 능력 무력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원심 분리기 생산에 대한 엄격한 외부 감시와 군축 협약, 헤즈볼라와 후티 하마스 등 대리 세력 지원 금지도 포함됐습니다. 전쟁 직전 제네바 핵 협상 때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란이 이미 수차례 거부해온 강력한 조건입니다. 이란은 여전히 전쟁 배상과 재발 방지 보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와 카타르는 미국 측에 이란이 협상에 관심이 있지만 강경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에너지 시설 공격을 둘러싼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 경고로 맞대응했습니다. تنگه هرمز به طور کامل بسته می شود و تا نیروگاه‌های تخریب شده ما بازسازی نشوند این تنگه باز نخواهد شد. 트럼프 대통령은 배상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우회적인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란의 동결 자산을 돌려주고 배상금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최근 여론도 대이란 전쟁에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절반 이상인 62%로 53%는 지상군 파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의 강경한 입장에 여론까지 악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경고를 했죠. 이에 대해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협박과 테러는 우리의 단결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SNS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국토를 침범하는 자들 외 모두에게 열려 있다. 망상에서 나온 협박에 우리는 전장에서 단호하게 맞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선박들이 통행을 주저하는 이유는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그 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시한이 이제 만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한 내 호르무즈 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동 내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 전쟁에 반대하면서 사임한 미국의 전직 대테러 수장은 이란 영토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는데요. 또 한 번 경량에 휩싸인 중동 상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의 데드라인이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오전 9시 전후인데 약 19시간가량 남았습니다. 해당 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지금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미국이 이란의 어떤 주요 발전소를 타격했을 경우에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그 전면전으로 확대가 되는 양상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이란의 강력한 보복이 이란을 넘어서서 중동 지역 전역에 걸쳐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는 그런 수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어떤 군사적 옵션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려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막바지 국면, 즉 전면전의 양상에서는 막바지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정말로 어떤 하나의 잘못된 선택이 갖고 올 확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전소를 공격하라는 그 명령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군사적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발전소를 타겟으로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단순히 지금 이란 집권 세력뿐만 아니라 이란 국민에게 주는 경고가 더 셉니다. 왜냐하면 생활 기반 시설을 이제 공습 목표로 정하게 되면 만약에 실제로 공습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란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럼 그런 불만이 누적되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런 이란의 정권 교체와 관련된 환경 조성이 어느 정도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지금 현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이 발전소 공격이 뼈 아플 수도 있죠.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이란이 이제 중동 다른 미국의 동맹국, 특히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시설이나 혹은 천연가스 생산 시설을 또 공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지금 안 그래도 국제적인 원유 가격도 상승 분위기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게 좀 더 심각해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란이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담수화 시설을 통해서 식수를 얻습니다. 그런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면 전쟁의 양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발전소 타격이 현실화되면 위원님, 그 담수화 시설이 가장 먼저 타깃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의 가스전 시설을 공격했을 때 똑같이 이란이 예를 들어 카타르라던가 이런 다른 지역, 특히 이제 카타르가 천연가스가 많이 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천연가스 생산 시설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자 어느 게 뼈 아플까? 이 중동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한테 그러면 그 대상 중에는 이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이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을 경우엔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동에 있는 미 동맹국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불어일으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 그럼 지금 전쟁에서 볼 때 호르무즈 해협이랑 이 발전소 이 두 곳이 최종 승부처다 이렇게 양국이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미국의 물량 공세를 앞세운 공습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아요. 뭐 미국 측 주장으로는 90% 이상의 미사일 발사 시설이라든지 군사 시설이 이제 파괴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이란이 뭐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어떤 대항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이라든지 어떤 드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전면전이 완전히 끝났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초기에 보여줬던 그런 막대한 어떤 강대강 대치라든지 물량 공세 그러한 국면은 끝난 것이 아닌가 그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이제 그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그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어떤 그 탄약이라든지 미사일이 이제 재고가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아껴가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미국을 뼈아프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가격, 에너지 안보 부분에서 이제 그 압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란이 여기에서 물러선다면 더 이상 어떤 반격할 수 있는 카드는 없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 그 생존을 위해서 저항하고 있는 이런 양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면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이제 압박을 심하게 받고 이로 인해서 미국이 받게 될 정치적 위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내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거의 그 전쟁 전에 비해서 $1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땅덩이 크고 한 집에서 차량을 여러 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가격, 휘발유 가격이 어떤 그 미국 그 국민들의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국 주요 언론 중에서 매일매일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휘발유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냐 이걸 보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의 그 연례 지지자하는 마가 세력도 이제 분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구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상당히 오락가락한 메시지를 내면서 이제 그 압박과 이제 그 어떻게 본다면 회유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오락가락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 양국이 어떻게 출구를 찾는가가 이번 전면전의 어떤 양상이 더 확대되느냐
아니면 그 전면전이 좀 그 수그러들고 이제 그 출구를 찾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그 국면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제 서로 이제 협상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내고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실마리를 좀 풀어나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찾고 있고 당초에 미국은 이란의 신정체제 전복 또 농축 우라늄 제거가 목표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의 무게중심이 이동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란 지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군사 작전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간과했던 게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도 사실상 덜 돼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사실 이제 뭐 어찌 됐든 원유 가격이나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상승 중이다 보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최초에 설정했던 작전 계획, 그러니까 이란의 군사적 무능력화가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그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이 찾아오느냐 이걸로 좀 전쟁의 양상이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바뀌고 있는 이러한 이중 메시지를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어쩔 수 없이 출구 전략을 찾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며칠 전만 해도 작전을 축소한다. 그리고 5개의 목표를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바로 48시간 최후 통첩을 했다. 그다음에 또 협상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출구 전략을 정말로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그 결이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전쟁의 목표가 불확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의 어떤 수렁에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애초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러한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래 1차 목표로 내세웠던 것이 이란의 핵 미사일 역량을 제거하는 것, 2차 목표가 이제 그 지도부 제거뿐만 아니라 체제 전복을 통해서 어떤 중동의 어떤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것, 뭐 이런 부분인데요.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2차 목표, 즉 체제 전복이라든지 어떤 그 새로운 그 친미 정권이 들어오는 이란에 들어오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1차 목표 쪽으로 이제 그 선회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란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생각했던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곤욕스러운 그런 부분이었고 물론 이거는 미군 어떤 그 지도부에서는 이란은 베네수엘라 다르다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대통령이 결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은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그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어쨌든 핵 미사일 역량을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과를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역량은 이스라엘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만 미국한테 즉각적 위협이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수천 킬로를 날아갈 그런 미사일 역량이 이란에게는 없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물론 유럽에 대해서 뭐 4천 킬로 날아가는 그런 중거리 탄도 미사일 역량을 최근에 보여줬다고 하지만 그거는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거리가 짧은 미사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 역량을 제거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또 전쟁을 수행하게 된 중요한 명분이 되는데 지금 그 이란이 그 숨겨놨다고 얘기하는 한 그 40kg 정도 되는 그런 4kg 되는 우라늄을 찾지를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굉장히 미군 역사상 최대 위험한 작전이 될 것이라 하면서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핵 그 역량도 제거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도부를 제거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안으로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다시 장악하고 여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수위를 낮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어쨌든 간에 이란이 군사 시설이나 미사일 시설 이런 부분이 많은 타격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걸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승리를 위해서 이제 그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쟁이 그 부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이 거의 전쟁의 전면전에서 마지막 부분을 구성하는 게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국과 이란이 강대강 대치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협상 부분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것이냐. 그래서 그 과정에 48시간 최후 통첩이 현실화되느냐 아니면 뭔가 대안이 만들어져서 서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출구가 마련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지켜봐야 될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군사작전 점차적으로 축소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지상군 투입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 규모의 미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상군 투입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들은 사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오락가락 메시지를 내진 않았어요. 이제 예를 들어 공식적인 대국민 성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일례로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일어났던 아프간전이나 이라크전 뭐 동일하게 네. SNS를 통해서 이렇게 뭐 갑자기 뭐가 나오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뭐 대국민 성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쟁의 큰 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반면에 이제 약간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지금 이제 전쟁부라 부르지만 미 국방부라든가 합참의장 혹은 이제 미 중부사령부 위주로 전쟁의 뭐 이런 양상에 관련된 언급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믿음이 많이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어쨌든 일본에서 출발한 미 해병대 한 2,500명이 어느 정도 지금은 뭐 호르무즈 인근 해안이 됐든 아니면 인도양 부근이 됐든 아마 그 정도에 지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로 또 대서양 쪽에서 또 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2,500명 되는 이제 미 해병대 주력의 이제 상륙 준비단도 이동을 하고 있고 또 미 언론에 따르면은 이제 미 육군의 이제 82 공수하단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아마 이제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뭔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이제 강제 진입 작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 육군이 됐든 해병대가 됐든 물리력을 동원한 이제 강제 진입 작전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화면상에 나오고 있지만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이란의 중요 군사시설 타격에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 진입 작전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물리적 무력 사용을 위한 준비 단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언제냐 그리고 실제 병력이 언제쯤 투입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천 명 규모라고는 하는데 지상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수천 명이 좀 작은 규모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러한 그 해병 혹은 뭐 공수부대의 그 수천 명의 진입을 통해서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 작전이냐라는 데서 이제 그 많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 명이 어떤 호르무즈 해협의 거점이라든지 외곽 지역을 장악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란이 자랑하고 있는 육군 병력이라든지 미사일 영역을 고려해봤을 때 수천 명이라는 그 인원이 10,000명이 되더라도 이제 고립될 것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병력들을 이제 무사 기환시키기 위해서는 지상군이 파견돼서 이제 그 본토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그 작전을 미군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수행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란이 자랑하는 어떤 수십만의 어떤 그 이란의 육군 병력과 전투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상자가 이제 늘어날 것은 불가피한 그런 사실이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상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그런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논란과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실제 이란에 대한 전쟁을 반대하면서 사임했던 미국의 테러 수장이 이란 영토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직 미 대테러 수장의 이런 발언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어차피 지금 이제 트럼프 사람은 더 이상 아니게 됐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좀 무시할 수도 있지만 다만 이제 이 켄트 전 소장의 이력이 특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 육군의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에서 과거에 이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어찌됐든 이제 테러와의 전쟁 당시에 실제 전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란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지상군 투입은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도 뭐 그게 아프간이 됐든 이라크가 됐든 그런 전쟁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공통적으로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이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런 정규 작전은 잘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프간이 됐든 이라크가 됐든 이제 안정화 작전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정화 작전이.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안정화시키는 뭐 경비라던가 이런 부분의 작전에 있어서는 현지의 주민들과도 마찰이 많았고 그러면서 테러도 발생하고 뭐 이랬던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뭐 예상키로는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강제 진입 작전 이런 것들은 사실 이란 본토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중요한 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 그런 곳을 대상으로 일시적 혹은 단기적인 강제 진입 작전은 충분히 지금 옵션에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사실상 인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또다시 전쟁이 변환점을 맞기도 할 텐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려가 있는 것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거점을 어떤 미국의 특수부대, 공수부대가 진입을 해서 장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럼 그 부대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그 부대가 진입을 해서 거점을 확보하고 확보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추가 병력이 배치되는 것이 불가피한데 과연 그 부분을 미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추가 병력이 들어간다면 그 병력 확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런 거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이란 본토로 들어가는 지상군 작전을 펼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하거든요. 어쨌든 수천 명의 미군이 거점에 들어간다면 이란이 갖고 있는 드론이나 미사일 역량이라든지 어떤 육군의 역량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어떤 그 인질이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미군의 희생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그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그 공수부대나 해병대가 거점에 진입할 때 갖고 올 미군의 희생 이 부분이 이제 그 미국 국내 여론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미군의 향후 군사 작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어떤 그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그 신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여론 말씀해 주셔서 바로 살펴볼게요. 미국인의 62%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대응에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 또 지상군에 대해서도 53%가 불필요하다라고 응답했는데 이제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이 여론 신경이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내 어떤 여론을 보면 이란 전쟁이 가져오는 그러한 그 폭풍에 대해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러한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빨리 성공적으로 마치는 게 필요한데요. 말씀해 주신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좀 양분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트럼프 행정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또 이란의 지상군 파병하는 게 필요할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그 질문을 했을 때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이 53%고 필요하다가 47%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이 60% 넘어가는데 지상군 파병에 대해서는 53%만 반대하는 여론이 나왔고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현재 그 이란의 신정 체제를 유지한 상태의 전쟁을 끝낸 걸 용납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 응답이 5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하고 똑같은 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론조사가 여러 개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그렇다면
어떤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또 다른 목표로 수립하는 충분한 국내적인 그 근거가 마련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군사활동 목표를 분명히 하고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질증이 결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53대 47로 지금은 지상군 파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다소 앞서 있지만 이 여론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빠르게 지상 투입까지 해서 끝낼 수 있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지금 여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상군에 대해서 53%가 불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라는 건 다르게 해석하면 47%는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한 거잖아요. 위원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찌됐든 지난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래 미국 내 여론도 상당 부분 요동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내에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예. 좀 아이러니한 게 이제 마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은 또 이 전쟁을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죠. 이 전쟁은 그러니까 찬성하는.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미국이 그런 이제 국제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이란 그러면 이런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악마 같은 존재거든요. 악의 축이다. 예, 그러니까 전에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이란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투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마가만 반대한다고 이게 또 미국 전체 보수를 봤을 때는 또 마가의 영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군사 작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지금 줄 걸로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란의 대응을 살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에 강대강 맞불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란 발전소를 만약에 겨냥을 하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서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계속해서 열지 않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실제로 발전소 타격이 이루어진다면 이란 측에서 발언한 것처럼 이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열려 있죠.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그 이란으로서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마지막 생명선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친다면 이란은 뭐 불가피하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8시간 최후 통첩을 했고 그걸 만약에 최후 통첩을 따르지 않는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는다면 이란 발전소를 겨냥할 거다.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이란 국민들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이란 최대의 가스를 공격해가지고 가스가 공급이 끊겼고 이제 만약 화력 발전소를 공격한다면 네. 그렇다면 전기까지 끊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란 국민으로서는 거의 일상생활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거고 그렇다면 이란 입장에서도 강대강 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란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하는 그러한 그 조치를 더 강하게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어떤 그 주변의 중동 지역의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IT라든지 어떤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면서 물기시 작전을 계속 통해 가지고 그 굉장히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란의 어떤 생존을 담보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거거든요. 그 중심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러싸고 상당한 어떤 고통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결국 미국의 공격과 발언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적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앞선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해협 통행의 열쇠는 본인들이 쥐고 있다,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그렇죠.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을 좀 이제 이간질을 시키려는 그런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을 할 때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한 30여 킬로 되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구역은 한 11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통항을 할 때 어찌됐든 이란 당국 혹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통신을 하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영해를
일부 지나가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란이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이란도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생명선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식량이라던가 이런 것도 들여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선별적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어찌 됐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이란이 쥐고 있다라는 걸 국제사회에 계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전쟁에서 좀 우위를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속내도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이란의 외무장관이 또 콕 집어서 일본 선박은 통과시켜줄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미일 정상회담도 있었고 미국이랑 일본 동맹은 상당히 끈끈한 동맹인데 좀 여기를 파고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일 동맹을 좀 균열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돼서 한국이나 일본 그럼 그 유럽 동맹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어떤 군함을 파견한다든지 협력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지만 거의 다 거절당했거든요. 네. 한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이란 그 공격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당신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치켜세워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입지를 갖다 살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일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록 노력하겠다 했지만 군함을 파견한다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할 것인가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군함을 파견한다든가 직접적인 교전이 있는 상태에서 일본 어떤 그 국민이나 그 군을 보내는 것은 어떤 자위대를 보내는 것은 상당한 그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유럽 동맹들도 어떤 뭔가 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협력을 할 수 있지만 종전이 된 이후에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이란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국과 동맹국 간의 어떤 틈을 파고드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일본을 꼭 집은 것은 일본의 어떤 그 에너지 어떤 그 수송에 있어서 9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는 그러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상당 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에너지가 운송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협력을 얘기하면서도 뒤로 이제 이란과 그 협력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 노력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어떤 시사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란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에너지 안보를 담보하는 그러한 어떤 복합적인 외교적 행보를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앞서 보도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제 이란의 카운터파트하고 통화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란의 상황을 알고 있고 존중하며 사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라는 우리 정부 입장을 전하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어떤 이란 측과 협력을 통해 가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그 선박에 대해서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유예 조건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외교적인 어떤 그 노력을 펼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도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이란 사업 원료를 들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어떤 한국이나 일본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갖게 되는 어려움을 갖다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특히 일본이 먼저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활용해서 어떤 우리도 어떤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 이란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 외교 전략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는 어떤 점을 좀 배워야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지금 이 전쟁의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란과의 관계가 그동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일본도 어떻게 보면은 이 호르무즈 지금 해협이 에너지 수입원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여기서 들어오는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일본도 이란과 대화를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사실 상황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 상당수의 우리 뭐 유조선이라든가 천연가스를 실은 배들이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또 우리 많은 국민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그게 일본이 됐든 어쩌면 다른 동맹국이 됐든 만약에 저런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유조선들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라면 우리도 거의 거기에 발맞춰서 이란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또 우리 유조선 혹은 우리의 천연가스선들을 좀 내보내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의 대응이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어떤 그 중동 지역에 계시는 교전 지역에 주변에 계셔가지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리 그 교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많이 대피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숨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외교 당국이 지금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 국민들과 어떤 교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에너지 안보 측면 굉장히 우리가 말씀하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한 70%의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우리 선박 유조선이 빨리 들어와서 이제 그 원유가 공급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이란 측과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안을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국 측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하지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 이걸 통해서 다른 주요국들과 함께 국제연합의 형태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미국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이제 향후에 어떤 우리의 포석을 놓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란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란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 이란이 제재로 이제 묶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어떤 그 수조 원의 어떤 그 석유 대금이 묶였던 부분이 이제 그 우리의 외교를 통해서 풀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란에게 어려운 어떤 재정적 위기를 풀어준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이란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어떤 그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더불어서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란도 고려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 원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지난 12일에 미국의 한시적 제재 완화로 이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거래 가능성이 열렸음에도 국내 정유사들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러시아산 원유가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발발한 이후로 어떤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공 때문에 러시아가 어떤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파로 이제 우리나라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갖다 중단을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어떤 그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산 원유로 대체하려고 보니 과연 품질이 어떤 정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즉각적으로 사용할 만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그 정유사들이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여전히 어떤 러시아는 국제 금융 시스템 통화 시스템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시적으로 그 부분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또 그 부분이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금융 결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정유사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원유를 얼마나 수입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결제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제는 해줬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3자의 어떤 그 경제 제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국 중심의 국제사회에서 항상 그 제재를 받을 가능성, 추가 제재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정유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위험을
떠안고 러시아산 그 원유를 즉각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러시아산 원유도 수입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결정은 어떤 우리 정유사가 어떤 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이스라엘의 방공 체계에 대한 자국 내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디모나와 아라드 주거 지역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위원님, 그동안 이스라엘의 방공망이라고 하면 상당히 잘 구축돼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지금 그 방공망에 구멍이 뚫린 건가요? 좀 이게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좀 오해들이 좀 많으신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건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 전체를 다 방어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예루살렘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도 중요한 그러니까 전쟁 수행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시설들만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요격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요격을 시도하다 보면 요격 미사일이 급속도로 소모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선택의 순간이 한 번씩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디모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원자력 시설들이 있던 곳이라 예. 거기는 최소한의 그래도 요격을 했지만 이 아라드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쟁 수행의 핵심적인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집집마다 대부분 이제 방공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보가 발령되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은 방공호로 다 대피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을 좀 비교했을 때 이 사상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뭐 방공망에 큰 구멍이 생긴 거 아니냐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어찌 됐든 전쟁이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제는 이란에서 날라오는 미사일들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숫자가 많이 줄었겠죠. 그러다 보면 더 중요한 지점 위주로 미사일 방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거 지역으로 떨어지는 미사일은 어쩌면 이제 요격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쟁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내부 여론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 예. 이스라엘 정부랑 국민 모두 이란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데 그동안은 좀 동조를 해왔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좀 바뀐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도 그런 기류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전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란에 대한 공습 작전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헤즈볼라와 관련된 지상전, 뭐 공습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어찌됐든 이란에 대한 그런 군사적 타격과 함께 이란이 그동안 지원해 왔던 헤즈볼라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공감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 공감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의지가 담긴 행보가 이어지고 있달까요? 지금 레바논에서 교량 끊고 지상전까지 계속해서 확대해갈 의지를 내비쳤는데 네타냐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 끌고 가고 싶겠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뭐 헤즈볼라라든지 어떤 저항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도 완전히 소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오래된 수건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몇 년 전에 예상치 못한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어떤 가자 전쟁을 통해서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란과 어떤 수십 년간 네타냐후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것을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제는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어떤 이란과의 전쟁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헤즈볼라라든지 저항의 축을 완전히 무력화시킴으로 해가지고 향후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협 세력들을 이번에 완전히 소탕한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안보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성과를 거두는 거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대외적인 성과를 가진다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도 이제 연장시킬 수 있고 그리고 오래된 이스라엘의 안보 어떤 수건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을 수행하려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고 나가더라도 이스라엘은 남아서 이란이라든 저항의 축과 어떤 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그 전쟁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어떤 그 좀 어떻게 보면 좌절시키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스탑시키느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향후 어떤 전쟁의 양상도 어떤 그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의 분위기도 좀 살펴볼게요. 이란 대통령의 아들이 공개한 전쟁 일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공포감이 상당하다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뭐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잘 보시면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공습을 안 해요. 그런데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든지 이 전쟁에 좀 강경한 좀 의향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혹은 공무원들 상대로 계속적으로 참수 작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수 작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을 어찌됐든 이끄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강경하게 본인들이 나간다 그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 강경파를 싹 제거하고 나면 어찌됐든 이제 협상을 주도한 사람들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란 대통령 아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다른 지금 이제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다.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란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강경파들이 사실은 이전에는 공격하지 않았던 주변 이제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다라는 건 이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거 상당히 뼈 아프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 주변 걸프 국가들이 요즘 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 이제 각 주재하고 있는 이란 대사관의 뭐 무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금 추방하는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이란이 이제 다른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점점 외교적으로 이제 고립돼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란이 좀 뼈아픈 지금 실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